어디서 못 배워먹은 게. 시어머니 밥에 손을 대. 제 손등을 치시며 소리 지르던 시어머니.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저는 남편을 친구의 결혼식에서 처음 만났어요. 친구는 당시 야외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그런 화창한 4월이었죠. 저는 평소 잘 신지도 않는 높은 구두에 불편한 원피스 차림으로 식장으로 갔어요. 제가 부케를 받기로 했거든요. 당시 만나는 사람도 없었지만 친구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부케를 받기로 한 날이었어요. 자, 이제 던진다. 친구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뒤돌아서서 힘껏 부케를 던졌어요. 저는 날아오는 그 부케에서 눈도 안 떼고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점점 저한테로 날아오는 부케를 조준하면 뒤로 자리를 옮기는데 그만. 신고 있던 구두굽이 꺾이면서 저는 보기 좋게 꽈당하고 말았습니다. 부케는 놓치고 입고 있던 원피스 자락이 엉덩이까지 올라가서는 아주 대대적인 망신을 당하고 말았어요. 넘어진 저를 보고 다들 놀라서 뛰어오고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가리고 말았죠. 은혜야, 괜찮아? 엉덩이 아프지? 괜찮아. 하필 구두가. 미안해. 친구한테나 저한테나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결혼식을 선물한 날이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한다고 다들 근처 술집으로 몰려갔어요. 저는 너무 민망해서 그냥 집에 가려고 눈치 보고 있었고요. 조용하게 빠져나가려고 할 때 또 친한 친구가 저한테 팔짱을 끼더라고요. 주은혜, 너 도망가려고 그러지? 절대 안 돼. 오늘은 이 언니가 남자친구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나 너무 쪽팔리거든. 나갈 거야. 안 돼. 결국 친구에게 잡혀서 술집으로 갔습니다. 이미 다들 도착해서 빙둘러 앉아 있더라고요. 친구랑 빈자리에 겨우 자리 잡고 앉으니 그날의 주인공 신랑 신부가 등장했지요. 신랑 친구, 신부 친구 이렇게 갈라져선 써먹써먹하던 사람들이 술 한잔 들어가니 분위기가 풀어져서 다들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금세 가게 하는 왁자지껄. 소란스러워졌어요. 저기, 아까 넘어진 데는 괜찮아요? 네. 친구가 화장실을 간다고 잠시 자리를 비워서 혼자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싶어 쳐다보니 신랑 쪽 친구인 모양이더라고요. 아, 네. 괜찮아요. 제가 좀 튼실하거든요. 아까 그 부케 덕분에 제가 받았어요. 친구 녀석 중에 부케 받아본 사람은 저밖에 없을걸요. 아,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넘어지면서 손으로 쳤던지 날아간 부케를 받았다면서 저한테 꽃을 넘겨주더라고요. 받으신 분이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자기는 꽃을 별로 안 좋아한다며 굳이 제 손에 쥐어주던 그 사람. 그렇게 부케 얘기가 시작이 돼서 그 사람은 저희와 동석을 하게 됐어요. 화장실을 다녀온 친구는 웬 남자가 앉아 있어서 좋아하더니 딱 봐도 저랑 얘기하려고 온 듯한 모습에 나중엔 자리를 비켜주더라고요. 결국 그와 저단 둘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날 헤어지면서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된 그와의 전화통화. 나이는 저보다 3살이 많았고 마디에 남동생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침 연애가 너무 하고 싶다면서 제가 마음에 든다는 그런 속 얘기들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솔직히 저는 놀랐어요.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교제 얘기까지 바로 하니 성격이 어지간히 급하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마음 한켠에서 그런 성격이 또 마음에 들기도 했어요. 하여간 여자 마음 알다가도 모르겠죠. 저도 싫은 건 아니었던지라 그가 하는 데이트 신청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연애를 만난 지 2주도 안 돼서 바로 하냐며 아닌 척 해놓고 먼저 연애한다고 친구가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남친을 만들려고 피로연에 참석했던 사람은 친구였으니 제 소식을 듣고 속에 불이 날 만도 하죠 뭐. 워낙 속전속결이라 성격도 되게 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데이트를 해보니 섬세한 구석이 있었어요. 식당에 가면 제 의자를 꼭 빼서 앉혀준다거나 길거리를 걷다가 꼭 길 안쪽으로 저를 걷게 한다거나 데이트를 하다가도 계속 제가 괜찮은지 물어봐주는 것들이요.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연애할 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항상 제가 원하는 걸 먼저 해주려고 늘 관심을 주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에게 점점 빠져들었죠. 한 번은 제가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나갔는데 수다를 떨면서 와인을 홀짝이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마신 거예요. 오늘 와인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나 취한 것 같아. 오늘 와인이 단맛이 많이 나서 잘 넘어가긴 했어. 너 괜찮아? 집에 혼자 갈 수 있겠어? 천천히 가보지 뭐. 옷을 챙겨서 일어서니 정신이 핑 돌더라고요. 정신을 다 잡고 가방을 잡는데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은혜 씨, 괜찮아요? 석훈 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몇 시에 어디서 친구들이랑 보기로 했다고 문자를 주고받았었는데 이렇게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게 짠하고 서프라이즈로 나타난 그 사람은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날 우리가 먹은 음식값을 대신 계산까지 해줬습니다. 그러곤 저를 에스코트해서 가게 앞 정차해놓은 차에 저를 태웠지요. 얘들아, 나 먼저 갈게. 조심히들 들어가. 오늘 얼굴 뵈어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고는 저를 집까지 태워줬습니다. 그날 제가 술 마신다는 얘기에 데리러 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다는 그는 정말 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제 핸드폰은 난리가 났어요. 친구들이 부럽다면서 그 사람 친구 소개해달라며 조르기까지 했지요. 그 사람은 정말 저를 특별한 여자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었어요. 솔직히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이런 로맨틱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죠. 하지만 현실에선 잘 없는 이야기 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만나는 동안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추적추적 며칠을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와 데이트를 하는 날인데 비가 와서 어디로 가야 하나를 하는데 그 사람이 동동주를 먹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동동주랑 해물파전이 어울리는데 우리 그리로 가요. 좋아요. 둘이서 와이이며 수입 맥주며 그렇게 분위기 좋은 데만 찾으러 다니다가 편안한 분위기에 동동주집을 가니 왠지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비가 와서 서늘한 밤 공기에 차가운 동동주, 뜨끈한 해물파전 한 입은 어찌나 궁합이 좋던지. 동동주도 와인처럼 먹을 때는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둘이서 얼큰하게 취해버렸죠. 취기가 오르자 그 사람은 저에게 주저리 말을 늘려놓기 시작했어요. 원래 만나면 주로 제가 말을 하는 쪽이었거든요. 평소와 다른 그의 모습에 그날은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나 이런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안 했는데 왠지 은혜 씨하고 있으니 내 속에 든 얘기를 하고 싶어져요. 오늘 내 얘기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럼요.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해도 돼요. 실은 나 우리 아버지가 밖에서 바람 피워서 데려온 자식이에요. 갑작스런 얘기에 너무나 놀랐지만 그 앞에선 표현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놀란 내 모습에 그 사람이 말문이 막힐까 봐요. 하지만 속으론 적잖이 놀랐죠. 그 사람 아버지는 보안 시스템 설치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나름 인지도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당연히 그 사람도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부자지간에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죠. 어렵게 말을 시작은 그 사람은 얘기를 하다가도 울컥하는지 말을 멈추고 동동주 벌컥벌컥 마셔가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릴 때 엄마랑 단둘이 살았던 기억이 아직 나요. 아빠는 가끔 오셨는데 일 때문에 출장을 가셔서 자주 못 오신다고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 자주 못 오셨던 거더라고요. 지금은 친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병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다 커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결국 저를 본가로 데리고 오셨죠. 그때 처음으로 그 집 대문을 넘어 들어갔을 때 새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던 눈빛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땐 정말 무서웠어요. 남의 얘기를 하듯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는 그 사람. 목소리에 고저 없이 담담히 얘기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마음 아프더라고요. 취기 때문인지 그 사람이 너무 안 되어 보여 그런지 어느새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자리를 옮겨서 그 사람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위로를 하고 싶었어요. 너무 외로워 보이는 모습에 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의 가슴속 깊은 상처를 알고 난 후 저희 사이는 더 끈끈해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 깊어졌어요. 그도 그렇게 느꼈는지 어느 날 저에게 청혼을 하더군요. 내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은혜 너가 처음이야. 그래서 나는 너가 내 천생연분인 것 같아. 놓치고 싶지 않다. 나랑 결혼해줘 은혜야.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저에게 청혼을 하는 그 사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저 역시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아주 흔쾌히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기로 했지요.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나서 제일 걱정되는 게 역시나 시어머니였어요. 그 사람의 새 어머니라는 걸 알게 돼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선입견이 생긴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 결혼을 하면 시어머니가 되실 분에게 계속 거리감을 두고 지낼 수도 없는 노릇. 저는 마음을 다시 먹었어요. 새 어머니지만 그를 이렇게 잘 크도록 돌봐주신 분이니 당연히 내가 잘해야 한다라고요.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서 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자꾸만 움츠러드는 어깨를 그가 가만히 안아주더라고요. 겁먹지 말라고 두 분도 저희 부모님과 똑같은 분들이시라며 긴장을 풀라는데 쉽사리 되지 않더라고요. 드디어 그의 집 현관을 들어서고 거실에 앉아 계시는 어머님과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주은혜라고 합니다. 아, 은혜양. 우리 석훈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서 와요. 인사를 드리니 그의 아버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그리고 바로 시어머니의 말이 이어졌지요. 뭘 이런 걸 다 사왔어요. 오느라 고생했어요. 앉아요. 그의 어머님은 저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찬찬히 훑어보시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셨어요. 쭈뼛쭈뼛 소파에 앉으니 드디어 호구 조사가 시작되더군요. 그래. 올해 27살이라고.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됐네. 아버지는 무슨 일 하시지? 어머니도 일을 하시나?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동생은 무슨 일 하는지? 아버지는 연봉이 어떻게 되시는지? 등등등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취조받는 기분으로 답을 했고 곁에 있던 그 사람과 아버님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리고 이어진 질문. 우리 석훈이 만나기 전에 연애는 몇 번 해봤어요? 깊은 사이까지 갔나? 어머니. 얘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결국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더 있지를 못하고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저는 울음이 터져버렸죠. 흑흑.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속이 너무 상해요. 어머니가 과하셨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은혜야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바로 예상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와 잘 지낼 생각 따위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그 사람의 어머니니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만 했었고이. 사람과 결혼을 하려면 내가 감수해야 한다. 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랫사람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사람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가는 걸 알고 계셨던 저의 부모님은 제가 집에 들어가자 어떻게 되었냐고 예비사돈들. 성격은 어떠한지 궁금한 것들은 물어보셨지만 그날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냥 잘해주셨어. 라고 만말을 하는 저한테 더는 물어보시지 않으셨고 저는 또 제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렇게 속상하면서도 결혼을 물릴 생각은 안 들었어요. 콩깍지가 제대로 씌여 있었나 봐요. 저희는 양가 어른들께 결혼을 허락받고 상견례를 준비했어요. 왠지 시어머니의 성향을 한번 경험해서 그런지 상견례 날 걱정이 많이 되었죠. 상견례 날 괜찮겠지? 나 어머님 너무 무서워요. 무섭긴. 그냥 표현을 무뚝뚝하게 하셔서 그래. 편하게 생각해. 하지만 혹시나 저희 부모님이 저 때문에 저 자세로 나가실까 걱정되었어요. 제가 결혼을 한다니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씀을 안 그래도 자주 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맞대응하기보단 피해가는 성향이시라서 더 걱정이 되었지요. 상견례. 당일 그런 제 걱정과 달리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시어머님이 말씀을 거의 안 하셨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상견례가 무사히 끝나고 그 사람이 넌지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봐 별일 없지? 혹시 어머님께 무슨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해. 아니라고는 했지만 그 사람이 무슨 수를 쓴 것 같았어요.
일전에 뵀던 어머님 모습과 완전 딴판이었거든요. 알게 모르게 신경 써주는 그가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믿고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만큼 그는 저에게 믿음을 많이 줬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결혼식. 그를 친구 결혼식에서 만나서 다시 그와 1년 만에 결혼식장에 같이 서게 되니 정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1년 전 저희 둘을 연결해준 친구는 이제 뱃속에 아이를 품고 제 결혼식장에 다시 와주었죠. 은혜야, 너 정말 예쁘다. 드레스가 어쩜 그렇게 잘 어울리니 진짜 내 친구 최고다. 고마워. 혜영이 네 덕분이야. 나 정말 잘 살게. 모두들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저희의 결혼식은 성황리에 진행되었어요. 지금 이 글을 적으면서 그날을 회상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물론 지금 현재도 너무 좋지만 막 새 출발을 시작할 때의 그 설레임들과 젊음들은 다시 느껴보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저희는 결혼을 하고 바로 본가로 들어가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 합가한다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많이 반대하셨죠. 옛날도 아니고 요새는 분가도 많이 하는데 왜 굳이 합가를 하냐고요. 엄마는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많이 힘들어할까봐 염려되어서 더더욱 반대를 하셨는데 그 마음을 다 알면서도 저는 합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저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지금 간암 투병 중이셔. 뭐? 지난번에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전혀 편찮으신 내색이 없으셨는데 그날은 네가 인사를 온다고 하니 티를 안 내시려고 애쓰신 거야. 그 사람은 아버지가 지금 많이 편찮으셔서 당분간 우리가 함께 있어주자고 했어요. 치료를 하고 계시긴 한데 의사 말로는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해서 오래 계시진 못할 것 같다면서 자기가 결혼을 하고 나면 아버진 경영권을 물러주시고 집에서 건강을 돌보실 계획이라는 얘기를 보태며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그에겐 친어머니도 돌아가신 상황에 하나 남은 아버님도 투병 중이시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럼 우리가 당분간 함께 있어드려요. 같이 지내면서 우리 아버님이랑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그렇게 저의 신혼이 시작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작정이나 한 듯이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셨고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들어갔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살림살이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저에게 식사 준비며 청소까지 다 시키셨죠. 처음에는 시집을 왔으니 당연히 해야지 하는 마음이었지만 사실 친정집에 있을 때도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살던 살림도 아닌지라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죠.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이모님들께서도 굳이 제가 도와줄 것이 없다고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꼭 저를 불러서 뭘 시키셨어요. 오늘은 백숙을 먹자. 오늘은 열무김치를 담궈 먹자 등등. 유독 시어머니는 먹는 것에 집착하셨는데 한번 식탁 위에 올라온 반찬은 안 드시는 걸로 유명하다고 하시더군요. 한 번은 손도 안 댄 반찬을 그날 저녁에 다시 올렸다가 난리가 난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거 낮에 올라왔던 반찬이잖아. 이걸 또 올려? 아, 사모님 죄송해요. 손 안 대시기에. 손을 왜 안 댔겠어? 먹기 싫으니까 안 됐을 거 아니야. 생각을 해보면 몰라. 죄송합니다. 사모님, 일하시는 분들도 시어머니 식성을 맞추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일화들을 듣는데 숨이 턱하고 막히더군요. 사실 저는 라면 물도 하나 못 맞추는 사람이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야 공부만 하고 친정엄마가 다 해주시니 제가 할 일이 없었고 대학 졸업하고는 바로 취업해서 일을 했고 그러고는 지금 남편을 만나서 바로 결혼을 한 거다 보니 그렇다고 요즘 시대에 신부 수업을 받겠어요? 뭘 하겠어요? 요리는 취미 자체도 없었기에 큰일 났다 싶더군요. 그나마 이모님들께서 거의 다 하시고 저는 뭐 밥상 차리고 치우는 걸 돕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는 얘 언제까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니? 라고 하셨어요. 네.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며느리가 차리는 밥상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할 게 아니라 내일부터 아침밥은 네가 준비해 보도록 하렴. 제가요? 시어머님은 대답 대신 저를 흘겨보시는 걸로 대답을 대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저는 밥을 지었어요.
전날 밤에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또 검색해서 찰지게 밥 짓는 법을 공부했죠. 아버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특히나 밥에 더 신경을 쓰는 집이었어요. 정말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서 밥물을 맞추고 밥을 지어놓고 이모님들께 여쭤서 시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반찬과 국을 끓였어요. 시어머님은 저를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한 건지 집에서 상주하시는 주방 이모님을 휴가를 보내셨더군요. 다른 이모님 한 분은 아침 7시는 되어야 출근하시는데 그땐 이미 가족들이 식사를 하시는 시간이라서 이모님은 밥상 차리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오로지 제가 다 준비해야 했죠. 시어머니 몰래 반찬을 시킬까? 친정엄마한테 부탁해서 반찬을 좀 해달라고 할까? 오만 생각이 다 들었지만 어차피 한번 부딪힐 건데 그냥 해보자. 마음 먹고 저 나름 최선을 다해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시아버님께서는 제가 한 음식들이 입에 맞으시는지 아가 정말 네가 다 차린 거니? 너무 맛있구나. 아버님 정말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너무 기쁘더군요. 남편도 먹더니 엄지척을 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이 내쉬어졌어요. 그러나 한 사람.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죠. 어머님 입맛에 맞으세요? 뭐 특별한 거라도 있니? 늘 먹는 반찬에 국이지 뭐.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맛이 없다는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드디어 하나 해냈다는 성취감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밤새도록 찾은 레시피가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죠. 정말 계량 하나하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려고 엄청 애썼는데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게 문제였던 걸까요? 그날부터 아침 식사를 제 당번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에 먹고 싶은 음식은 전날 밤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저는 저녁에 부랴부랴 장을 봐서 재료 손질을 해야 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곤욕이던지 남편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사실 남편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빴죠. 시아버님께서 경영권에서 거의 물러나 계신 상태였고 실제로 남편이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친아들.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동생도 그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시동생은 사업적인 기질이 영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그랬으니까요. 한 번씩 시아버님이랑 남편이 회사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 시동생이 이번에 기획한 게 잘 못 되어서 손해가 크다는 둥, 계약이 잘 안 되었다는 등의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거든요. 그리고 시아버님의 회사에 남편의 친구가 일을 했는데 그 친구가 바로 결혼식장에서 남편과 저를 만나게 해준 그 친구였죠. 그래서 회사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저도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 회사 직원들은 시동생한테 불만이 많고 인정도 못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님이 건강이 안 좋으니 회사를 아들 중에 물려는 주려고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당연히 그게 자신의 친아들이길 바랄 테지만 시아버님은 저희 남편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눈에 남편과 저는 완전 눈의 가시덩어리였겠죠. 같은 집안에서 사는데도 너무 공기가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저는 최대한 남편이 집안일에 신경을 안 쓰도록 내조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 큰 게 있는데 왜 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다고 그렇게 넘겼습니다. 은혜야, 너 살이 계속 빠지는 것 같은데 집안일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재밌어요. 그냥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 아침에 내가 차린 밥을 다들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아. 정말? 나도 너가 정성껏 차려주는 밥을 먹으니까 하루 시작이 좋긴 해. 근데 너 혼자 매일 아침 그렇게 준비하는 거 힘드니까 이모님들이랑 같이 해 알겠지? 알겠어요. 남편의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시어머님은 아침 식사는 이모님들이 손도 못 대게 하셨죠. 그러면서 아침마다 먹고 싶은 게 어쩜 그렇게 많은지 늘 새로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행히 이모님들이 시어머님 몰래 저녁에 장보고 재료 손질하는 것은 도와주셔서 그나마 아침상을 차릴 수 있었죠. 그러나 몇 번이야 그런 밥상을 차린다고 해도 그게 계속되자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도 체력적으로 한계가 다다랐죠.
한 달 정도가 되었을 때 저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있는데 남편이 왔더군요. 남편은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당연히 이모님들이랑 같이 식사 준비를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릴 테니 당장 그만둬. 화내지 말아요. 내가 좋아서 한 건데 뭐. 그리고 아버님 건강 생각해서 집에서는 큰 소리 내지 말아요. 사실 제가 그 집에 들어가고 시아버님은 갈수록 몸이 안 좋으셨어요. 가남이다 보니 얼굴색도 어두워지셨고 늘 기력이 없으셨죠. 시부모님께서 언제부터 각방을 쓰신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완전히 따로 생활을 하셨어요. 시아버님 곁에는 늘 물리치료사나 요양사가 상주해 계셨고 시어머님은 아버님 방에는 얼씬도 안 하셨죠. 두 분의 꼴이 깊어 보였죠. 그래서인지 저는 시아버님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저렇게 돈이 많으면 뭐 하나 싶고 건강 잃으면 결국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데요. 시어머님은 거의 매일을 외출하셨어요. 늘 쇼핑을 하시거나 친구들 모임에 나가시거나 골프를 치시거나 집에 다 죽어가는 아픈 사람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죠. 그나마 그렇게 집을 나가주시니 저도 좀 숨 쉴 구멍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외출 전에는 꼭 저에게 해야 할 것들을 일러주시고 가셨어요. 이제 여름인데 집안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니? 커튼도 좀 싹 바꾸고 말이야. 그렇게 한마디 해놓고 나가시면 저와 이모님들은 그 일을 하느라 바빴죠. 정말 하루도 쉬는 꼴을 못 보시겠는지 그렇게 일을 시키셨어요. 그러고는 맘에 드니 안 드니. 안목이 있니 없니? 시키는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는 등.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엄마가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디스크 수술을 해야 했고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친정엄마를 제가 간호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칠가회인을 불러서 병 간호를 시켜. 집에 시아버지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어딜 가서 누굴 간호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동안 잘 참아왔던 서러움이 폭발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정엄마 일이라서 감정 조절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날 처음으로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저를 달래주면서 은혜야, 신경 쓰지 말고 오늘은 장모님 옆에서 같이 있어드려. 자고 와. 알겠지? 어머님 난리 나실 텐데. 흑흑. 내가 알아서 할게. 이따 퇴근하고 장모님 병원에 들릴게. 네. 고마워요. 흑흑.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하고 친정엄마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아는 의사가 있는 병원이라 수술 날짜도 빨리 잡혔고 또 남편이 친정엄마 불편하실까봐 병실도 좋은 곳으로 잡아주었어요. 간병인도 붙여주었고요. 창모님, 수술하시면 괜찮다고 하니 걱정 마시고 이참에 여기서 요양한다고 생각하세요. 어이쿠. 이서방 고맙네.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일이람. 그런 말씀 마세요, 장모님. 은혜가 오늘 저녁에 여기 있을 거니까. 마음 편하게 잡수세요. 아이고. 뭐하러 여기에 있어. 같이 집으로 가게. 여기 간병인도 있는데 뭐. 그래도 은혜가 장모님 다치셔서 많이 놀랬어요. 오늘은 같이 있고 싶을 거예요. 아, 고맙네. 이서방. 남편은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었고 시어머니가 별나긴 해도 이런 남편을 보며 참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시어머님은 남편 앞에서는 저한테 아주 잘해주시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없으면 여전히 저에게 쌀쌀맞게 대하셨어요. 예전보다 더 지능적으로 저를 괴롭히더군요. 남편과 시아버님 앞에서는 저한테 눈웃음까지 치시며 살갑게 대해주시다가도 저와 둘이 있으면 돌변하셨죠. 그게 정말 사람을 돌게 하더군요. 정말 다정한 남편 그리고 아프신 시아버님을 보며 참았던 것 같아요. 남편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회사 경영권 다 정리되고 이 집에서 나가서 살자고 말해주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하루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그래서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시어머니 입에 들어갈 음식이었으면 정말 그렇게 못했을 텐데. 시아버님과 남편의 입에 들어갈 음식이라 새벽 4시에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되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집안에서 경사가 났다며 다들 기뻐하셨죠. 단 한 사람 시어머님만 빼고요. 저는 워낙 허약 체질이기도 했고 임신 초기부터 입덧이 심했던 터라 그걸로 고생하는 걸 아는 남편이 시어머니께 앞으로 이 사람 주방일 일체시키지 마세요. 임신 초기에 특히나 조심해야 되니깐. 얘 남들은 임신하고 막달까지도 일만 잘하는데 뭐가 그렇게 유별나다니. 어머니, 이 사람 홀몸 아니니까. 앞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좀 조심해 주시고요. 어머, 내가 뭘 어쨌다고. 은혜 너, 네 남편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한 거니? 네. 아니,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괜히 은혜 잡지 마시고요. 어머니 좀 잘 챙겨주세요. 참나. 누가 보면 내가 며느리 괴롭히는 줄 알겠네. 시어머니는 그렇게 휑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나마 시동생이 남편 밑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남편한테는 꼼짝도 못하셨죠. 그 와중에 시동생은 또 사고를 쳐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그 사고 때문에 시어머니는 더더욱 남편에게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오로지 남편이 없을 때 저를 괴롭히는 게 낙인 것 같았어요. 제가 임신하고 안정기에 접어들 때쯤 시아버님은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급기야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운명을 달리하셨지요. 시아버님이 오래 사시지 못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리시니 정말 너무 슬펐죠. 그래도 가족들이 모두 마음의 준비를 했던 터라 장례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배가 불러서 힘들었지만 시아버님 마지막 가는 길을 그렇게 배웅해드렸어요. 3일장까지 다 치르고 며칠 뒤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회사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시아버님 유언장을 듣게 되었어요. 회사 대표직은 저희 남편에게 위임되었고 시동생은 계열사 하나를 맡은 지사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렸고 시아버님 살아 생전에 자기 아들한테 계열사 하나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더니 그걸 이루신 거였어요. 그래도 시동생도 아들이니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먹고 살 거는 마련해 주셨겠죠.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새어나오는 웃음은 참을 수 없나 보더군요. 둘이서 눈을 마주치며 웃는데 모자가 참. 어휴. 은혜야. 홀몸도 아닌데 장례 치른다고 고생했어. 당신이 고생했죠. 상심이 크죠? 아버님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그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아버지 병간호한다고. 내가 뭘 한 게 있다고요.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 큰 소리 안 내고 잘 참고 산 거 다 알아. 정말 고마워. 남편은 제 시집살이를 어느 정도는 눈치로 알고 있었나 보더군요. 더 이상 이 집에 살 이유도 없고 우리도 분가하자. 1년도 안 되는 결혼 생활. 너무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는데 그래도 버티게 해준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희는 분가를 준비했고 시어머니도 막지 않으셨죠. 이제 아버님이라는 연결고리도 없고 자신의 친아들이 그토록 원하시던 계열사 사장직도 떡하이 받았으니까 말이에요. 이사 날짜를 잡아놓고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점심으로 비빔밥이 먹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점심에는 메밀국수를 먹자면서 그렇게 준비를 시키더니 갑자기 비빔밥이 먹고 싶다니요. 속에서 우라통이 올라왔지만 이제 곧 이 집에서 나가면 이것도 마지막이다 싶어서 원하시는 대로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비빔밥에 계란이 왜 이래? 네. 계란이 너무 익었잖아. 이게 반숙이니? 어느 누가 봐도 반숙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기시더군요. 아, 그럼 어머님 계란 다시 해드릴게요. 그건 저 주세요. 하며 제가 시어머니 밥에 있는 계란을 덜어서 제 그릇으로 옮기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제 손등을 탁 치더니 아니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 시어머니 밥에 손을 대? 아니 어머니 계란 바꿔드리려고. 어디서 말대답이야? 너 내가 지금까지 봐주니까 사람 우습게 봤지? 남편 믿고 까부는 거야 뭐야? 이제 다 필요 없어. 시동생이 계열사 하나 맞더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말도 없이 낮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서러워서 눈물이 터져 나왔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등장에 흠칫 놀랐지만 이내 싸늘한 표정으로 왔니? 내가 교육 좀 시켰다. 어디서 못 배워 먹어서는. 이 사람이 못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선을 넘으신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면 저 안 참는다고요. 허참.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니네 아버지도 돌아가신 판국에 우리가 다시 볼 일이나 있겠니? 드디어 속마음을 내비치는 시어머니. 남편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아 그래요? 그렇군요. 2번 다시 볼 일 없게 해주죠. 남편은 저 팔을 잡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갈 거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태연하게 밥숟가락을 뜨더군요.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참. 지석이한테 넘기기로 했던 그 계열사 말이에요. 그거 다시 본사로 합병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지석이한테 무슨 회사를 맡기겠어요? 주주들 반발이 심해서 내일 주주총회가 열릴 겁니다. 합병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네요. 그래도 아버지 유언이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어머니 태도를 보니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유언을 어기겠다는 거야?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몰라. 아, 모르셨구나. 아버지 유언장 마지막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총괄 경영은 대표인 저의 결정에 따른다. 그 총괄의 계열사도 포함이에요. 뭐라고? 그러게 마음을 좀 곱게 쓰지 그러셨어요. 주주총회가 열려도 대주주인 제가 막으면 막을 수야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싶네요. 석훈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과하마. 제발, 네가 좀 막아다오. 아니요. 오늘 이 꼴을 보니 더욱 확고해지네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고 제발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와버렸죠. 결국 남편 말대로 계열사는 합병되었고 시동생은 지방으로 발령이 나버렸어요. 그 후로 시댁과는 아예 왕래를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잘 살고 있어요. 1년도 안 되는 시집살이였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 대신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어서 속병 없이 아이도 잘 낳고 산 것 같아요. 그날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울컥하는 게 있긴 하지만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